52주 고가가 넘겨진, 고점이 넘겨진 종목은 하나솔루션 하나예요. 나머지 쪽은 오히려 이제 조정이 깊어진 종목도 있었고, 이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리고. 5월 29일부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방송 기준 잡아드리고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5월 19일에 금리, 환율, 유가, 뭐 시데스 프리미엄 이 방송을 해드렸다 하면 25일 날에는 종목별로의 조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16일에는 이렇게 CPI, PPI 그 기준인가요? CPI, PPI의 기준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의 화면을 6월 22일까지, 그래서 6월 말까지 또 7월 초순까지 어마어마한 시장의 조정이 있었죠. 그 자락까지 거의 뭐 쉬지 않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6월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흐름이 반등의 기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시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8월 중순부터 해서 다시 이제 조정이 좀 다시 깊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금리 격차의 얘기라든가 이런 내용들, 또 환율, 유가 관련된 또 연동된 부분들, 또 9월 3일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뭐 금리라든가 이런 그 금리 격차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것도 다소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황 부분으로 이제 대처를 좀 해드릴게요. 시황 부분으로 대처를 해드린다는 게 뭐냐면 일단 동영상 자료를 같이 여러분들께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부분 전체하고 그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시황 부분, 그리고 잠시만요. 3회차에 좀 많이 줄여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 시황 부분하고 그걸 같이 올려서 쭉 잡아 드릴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에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계좌 범위, 수익 내용 뭐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설정을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 빼버리시면 돼요. 예. 예. 아, 그냥 거기다 그걸로 넣어주세요. 그걸로 거기다 넣을게요. 예, 거기다 넣어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뿌려드릴게요. 어떤 걸 뿌려드릴 거냐면 동영상, 시황 동영상하고, 그리고 전략 부분들 다. 잠시만요. 미리 그걸 좀 작업을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체 종목이 많아서 오늘도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은 뭐 실로 좀 어마어마한 흐름이 잘 나와줬어요.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죠. 정부로부터 이제 그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좀 이전 받을 건데, 그것이 이제 뭐 한국 항공우주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냐, 사실상 어느 쪽으로 이전이 돼도 이전받지 못한 쪽이 뭐 엄청나게 주가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 그런 가능성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제 확대 해석하시기보다는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으셔서 해석하시는 게 오히려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볼게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3회차의 시황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1회차고, 이건 저 스페셜이죠. 1차고 내보내기.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명까지 다 있어요. 요거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이제 방송국 가서, 방송국에서도 이제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 내용 보시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좀 자세히 해드릴 거니까, 지금 조금 간단하게 보시고. 지금 올려드릴게요. 3회차에 시황 부분 찐 시황 전체는 낱장 파일하고요. 그리고 피드 파일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동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동영상은 그 피드 파일도 열어 보셔야 되고, 유료방에도 동영상을 같이 드릴 겁니다. 동영상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카톡방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한다 하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해드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팍스경제TV 기준이다라고 하면 지금 까먹기 전에 열어놓을게요. 팍스경제TV 23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아침에는 7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확인해 두시고. 지금 동영상 부분은 아주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그 내용 부분은 여기서 아무 동영상이라 이렇게 공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맨 밑바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군들 시황하고 쭉 설명을 해놨잖아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시황 내용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팍스경제TV의 주말 방송 이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특별시황 부분 이렇게 잘라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시경 교육자료 저 부분들. 그래서 시황 자료는
저런 식으로 좀 보셔야 돼요. 동영상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좀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부분도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요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시황을 간단하게 보면서 야간 방송의 기준도 같이 들여다볼게요.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방송에 다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금리는 사실상 지금 뭐 금리 얘기가 가장 많은데 지금 금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시황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었고 6월 말 7월 초순까지 그리고 한동안 이제 시황을 깊이 있게 얘기 안 하다가 8월 20일, 27일, 9월 3일 주말 스페셜 방송 생기면서 계속 시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또 시장 지수가 또 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또 2,400이 깨지는 흐름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7월 이후에 변동률 상위 종목, 수익 종목도 발생이 됐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그 금리가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제 금리 17번 올렸을 때 그때가 이제 정점이 5.25였어요. 그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 그때 기준에 뭐 흐름처럼 금리가 이제 똑같은 2.5%의 금리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점이 돼서 경기가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금리를 뭐 급격히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의 흐름도 일단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 지금의 금리의 흐름은 뭐 정점에 놓여지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격차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분들,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이야기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특히나 더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일본의 금리나 글로벌 시장의 금리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를 않고 있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든가 특히 이제 다른 쪽은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의 기준이죠. 우리나라의 기준에 캐리 자금이 들어왔느냐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제한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1% 이상의 금리 격차가 있었을 때도 그때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뭐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거나 하는 흐름은 뭐 있었긴 했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전체 외환시장의 기준인 거죠. 외환시장 기준에서 자금을 빼는 거냐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외환시장 기준에서 뭐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을 뺀다 이런 내용은 말 그대로 제한적이다.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이제 깜빡했는데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표 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시황은 이제 띄엄띄엄 활용하다 보니까 그걸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빼먹을 때가 있어요.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추석 전에는 주식이 대체로 떨어지나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은 이제 보통 어떤 질문에 가깝냐면요. 대통령 선거 진행 구간 동안에 시장이 오르나요, 내리나요? 또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오르나요, 내리나요? 하는데 그 데이터가 별로 안 많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뭐, 그 통계를 낸다는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추석 한가위 기적이 남는 거는 17년도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다시 대북 관계가 경색이잖아요. 안 좋잖아요. 대북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뭐 무슨 뭐 전쟁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뭐 한국경제TV에 시황을 돈 받고 팔아먹는 친구가 하나 있죠. 뭐 친구라고 하기에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고. 하여간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공포감을 그때 당시에 이제 불러 일으켜 놨었는데, 그 당시에 2017년도 당시에 한가위 전에 시장이 좀 조정이 심화돼 있었어요. 근데 그 시즌에 우리는 음력을 세니까 이제 그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음력 날짜의 기준. 항상 변동이 있고. 근데 그 시점에 이제 글로벌 시장은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었겠죠. 우리만 조정 깊진 않았고, 동반적인 조정 속에서 폭등이 났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나라 연휴 지나고 나서 엄청난 강세를 띄었는데, 그때 이제 강세를 띨 때 주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2017년 기준에. 그래서 그 통계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요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다소 애매한. 자, 그래 달러 인덱스의 월성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원달러 환율의 문제가 크지 않다. 원달러 환율의 문제가 크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의 기준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요국 대비해서 원화 가치의 하락률, 그러니까 달러 대비 각국의 이제 그 화폐 가치의 하락률, 변동률 뭐 이런 기준인데, 엔화가 가장 평가 절하가 크게 됐고요. 그리고 유로화하고 영국 파운드화 대비해서 우리가 덜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슷한 수준, 영국하고는 비슷한 수준까지 되어져 있어요. 역전이 됐죠. 근데 뭐 좀 원화가 이제 너무 약세를 떼니까 물가의 부담이 있죠.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은 사상 최대치이지만 수입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이제 적자가 지속돼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환율 문제 이제 가장 민감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화가 지금 엔화 대비 그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원화의 흐름이 엔화 대비해서 그렇게 뭐 가파르긴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도. 근데 이제 뭐 올해 들어서만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엔화 대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파른 그 약세의 흐름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약세를 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는 게 아니고, 야, 수입 물가가 올라가 이런 것도 일부는 생각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 이런, 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현혹돼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6월 달에 기준이에요. 6월, 7월 초까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 환율 영향 때문에 그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8월 들어서 뭐 물론 9월 1일부터 해서 좀 매도가 강화된 부분이 있지만,
8월 한 달 내내 외국인은 거의 매수를 했죠. 응? 그러다 보니까 뭐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이런 내용이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정받거나 했을 때 뭐 매번 핑계거리가 달라요. 그게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드래곤 선생님 태민님이시라고요? 배경화면이 어째 좀 본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저거 내일 다시 질문 주세요. 저도 생각나면은 내일 그 장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녁에는 이제 뭐 전체 기준에 설정 드리고 내일 추석 관련된 한가위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통계치가 제한적이다. 하여간에. 그리고 이제 요 시황부터 쭉 넘겨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장에서 그때그때 충격일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꼬치꼬치 하나하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시장 왜 빠져? 그러면, 외국인이 죽어라고 팔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 응? 근데 이제, 시장이 빠지는데도 외국인이 이렇게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약세를 띠는데, 외국인이 왜 팔아요? 원달러 환율의 약세잖아. 원화의 약세잖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상승하잖아. 원화가 약세를 띠잖아.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거야. 근데 환율은 계속 원화가 약세를 띠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딱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가 지금 모르니까 그냥 내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얘기를 툭 던져도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펄해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당시 기준에 파란 걸 띄워올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의 흐름이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생겼을 때죠. 버냉키 의장이 2003년에 이야기한 게 테이퍼링 단행하겠다라는 기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환율이 아니라 채권 금리가 강세를 띈 거. 10년 만기물. 그렇게 하고 2014년도에 실질적인 테이퍼링 단행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 올린 게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때 그러니까 올려놓은 그 금리가 채권 금리가 저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그런 거죠. 아이고. 지금의 채권 금리가 별 문제도 아닌데 뭐 요즘에 그렇게 크게 또 대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지금의 채권 금리가 또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 근데 그거는 이제 윤정두 방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2021년 연초에 저렇게 움직일 때 1.3 넘길 때부터 쌩 난리 호들갑을 떨었었어요. 누가? 시장에서. 난리 났다고. 금리 이제 인상 앞두고 긴축 앞두고 뭐 채권 금리가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고 뭐 어쩌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앞전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를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그래서 그러면은 보시면 금리 아무 문제 없다. 금리 격차도 문제 없다. 달러 강세 부분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화의 약세 때문에 뭐 그 흐름이 외국인들이 파는 거에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때 당시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 이때 당시 지금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지금 요 당시 기준이 정확히 2004년 4분기부터거든요. 1140원에서부터 900원 이탈된 게. 그때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시차가 있지만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2005년 하반기부터 주식형 펀드에 돈이 무지하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 해서 2년 동안에 55조를 팔아요. 55조. 한 달에 2조.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4조를 팝니다. 응?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다고 꼭 시장이 빠진다라든가 그런 기준은 없다. 그리고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팔거나 사거나 하는 거는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채권금리도 현재로서 문제없다. 유가 부분도 실질적으로 되돌아봤더니 어때요? 결국은 유가의 변동률 자체도 들어 올려질 때 크게 문제가 된 변동률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분이 이렇게 잘라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 그림이 아니에요. 요 그림이 아니고 요런 그림이 돼야 돼요. 어떤 그림이냐면 박스를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드릴 거예요. 이때 등락률 대비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빵 하고 움직이는 등락률은 있다 할지라도 요때 등락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7월 초에 시장이 이제 흔들릴 때도 그때는 오히려 유가가 내려와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그리고 실질적인 유가의 변동이 나온 거는 2월 말에 이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도 돌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 쪽이 좀 휘청했죠. 그렇게 되면서 2월 말 3월 달에 유럽이 아주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변동성이 주봉 기준인데 2주 정도 크게, 윗방향으로 2주 정도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락률 자체의 크기가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보시면 더더욱 그래요. 로그 차트는 퍼센테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게 되면은 요렇게, 요 등락 범위하고 요 왼쪽 박스하고 한번 오른쪽 박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앞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던 시점, 그리고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그 시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있더라도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그 시점, 등락률 자체가 제한적이죠. 근데 자꾸 이때도 유가 가지고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요런 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뉴스 보니까 세계 경제 오일 쇼크 덮쳤던 1970년대와 비슷했는데 제가 판단할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오일 쇼크는 말 그대로 분홍 색깔이 유가가 강세를 띨 때를 얘기하는 건데 공급자의 문제였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까지 치솟아 오른 거예요. 30%. 경기는 안 좋은데 유가만 올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빼놨습니다만 에너지 집약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에너지 집약도 자체가. 유가에 대한 에너지 집약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원유를 사용해서 뭘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단은 어찌됐든 8월 기준 것까지 나왔는데 지난 1월 달에 2022년 1월 달 기준이 요겁니다. 요 박스 대비해서 요만큼 더 움직인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더 움직였다고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해야 되나? 7%에서 저것도 유가와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을 다 얹어줬을 때 결론은 전체 지표를 놓고 볼 때는요 진짜 패닉에 빠질 지표 내용은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대응을 해나갈 때 실적 그리고 정책 위주로 좀 보고 세계 경제 동향은 지표를 봤더니 뭐 최악의 상태가 아니더라 보니까 모든 거를 주식시장에만 맞춰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환율의 해석이나 모든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고 포트폴리오의 옥석 가리기를 단행하자. IT만큼의 실적이 긍정적인 쪽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자동차만큼의 실적과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쪽. 그 다음에 LG화학처럼 블록들에 대한 또 기대윤이 있는 그런 종목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주력을 좀 놓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기준은 미국의 친환경, 전기차, 신재생 좀 놓고 보자.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태종 이방원 그리고 태조 이성계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되는 거고 이방원이 아니라 이성계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 기준은 8월 5일 이후에 시장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예?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전부 들여다보고 있던 그런 종목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뒤져보시면 태조 이방원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 포탈에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보시면은 뭐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증권선물거래소 내용이고, 요걸 옆으로 쭉 당기면 글씨가 퍼지나요? 잠시만요. 아마 다 보이겠죠. 뭐 검색 기간하고 당겨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 기준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안 깨지네요, 별로. 그죠? 안 깨지니까 뭐 이렇게 크게 보죠, 뭐. 굳이. 태조 이방원을 검색을 하시면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연관 검색어 단어 나오는 게 8월 5일부터예요. 그 이전은 없어요. 22년 6월부터 8월 31일까지 검색했을 때 7월 달에 뭐 이렇게, 예? 그리고 7월 22일 날 없어요. 그리고 8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태조 이방원에 대한 부분의 흐름은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후행성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 LG화, 현대차 이런 쪽을 3월 이후 8월 31일 종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손익률 부분이 이 주력주, 그러니까 IT, 그다음 자동차, 화학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주력주들을 포함을 해서 놓고 본 손익률은 시장 12% 마이너스 났을 때 15% 정도 형성이, 1.5% 정도 수익 범위가 오히려 형성이 된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의 등락률이 굉장해요. 저점 대비 상승률. 물론 여기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고 여기는 저점 대비 상승률이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죠? 실질적인 포트 계작 변동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국 항공우주, 뭐 여기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또 뭐 현대로템 이렇게 있죠. 그리고 태양광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OCI 뭐 이렇게 합산을 했을 때 어느 쪽의 기준에서든 변동률, 뭐 수익률을 기준 잡는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손익률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뭐 최소 1.5에서 16.5%까지 그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S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등락률은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5.5점이죠. 5.5에서 16.5%까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실 거냐, 플러스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실 거냐,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을 택하실 거냐, 이거는 이제 1조 이상입니다. 다 포트폴리오 구성 손익 1조 이상.
잘라내기. 일조 이상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2022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종가 기준 등락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형주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가면서 대처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또 등락률을 표시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잡으시면 3월 이후 또 8월 이후 또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주간 단위 기준 그렇게 해서 등락률 보시면 결코 시장 대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황 부분은 동영상 전략 올려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등락률 범위 이런 거는 이제 야간에 탁생제 TV 23시 방송에서 좀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전 내용은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또 우리 방 안에 계신 VVIP 회원님들 기준에서도 또 IT 위주로 설정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IT 기준 그리고 2차 전지 앤드 화학 기준의 LG화학 그리고 친환경 앤드 자동차 친환경 전기차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주력주 설정 범위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구성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시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주말 26일자 이제 방송하고 9월 2일자, 그러니까 27일날 방송하고 이제 9월 2일 금요일까지의 방송한 종목군의 등락률 범위인데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정책 기준이죠. 미국의 정책 기준의 종목군들을 좀 들여다본다. 라는 기준에서의 요 정책주들, 그죠? 그 정책 기준의 종목군들에 대한 설정 범위. 그래서 요거를 좀 위로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러한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의 기준도 그 이전부터 우리는 들여다봤었고. 그게 이러한 기준의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저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력주 그 다음에 정책주 주력주 정책주를 갖고 왔을 때 등락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수준에서의 시장의 흐름.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도 많이 미끄러졌고 오늘 HLB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HLB하고 오늘 네이처셀인가요? 17%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의 프리미엄과
제약바이오 쪽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등락률 기준에서도 이제 좀 엇박자의 흐름이 있는데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는 그렇게 미끄러진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다가 뭐 상당히 되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렇게까지 낙폭과대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뭐 좀 과한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펀드멘탈 대비. 뭐 어쨌든 남의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왈가불가할 필요가 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쪽의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IT가 속상한 흐름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을 놓고 보실 땐 이렇게 좀 놓고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시황을 한번 중간에 이렇게 좀 잘라내고 갈게요. 잘라내고 가고 그 다음에 전체 이쪽 시황을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에서의 그 실적 들여다보면서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쪽의 시가총액이 너무나 과하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실적 대비.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아가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다시 또 넘겨놨어요. 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지극히. 지금 영업이익 기준에 올해 것만 해도 이제 7조 원을 넘기고 8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저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너무 과도한 저평가잖아요. 다른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형성이 돼야 뭐 상승률 상위 종목을 들여다보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상승률 종목을 보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기준을 좀 잡자.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이 이제 부러워 보이잖아요. 유신이라는 종목도 둘 다 시가총액이 뭐 1,000억 굉장한 소형주의 기준입니다. 둘 다. 둘 다. 그래서 이제 뭐 부러움이 앞선다 할지라도 내 자산이 안전하게 진입될 수 있느냐 그런 기준을 잡으시고 내 실력이 예? 조금 전에 보신 뭐 나노엔텍 같은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 이런 종목을 진입해서 잡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보더라도 시가총액은 나 무시하고 들여다볼 거야 하더라도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기준을 설정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이제 8월 이후에 뭐 수익 기준 설정 범위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압축을 해달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압축을 한번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게 꼬여져 있어서 원고도 좀 내용도 줄여야 되고 꼬여져 있어서 한번 볼게요. 보고 압축해 놓은 게 있으면 압축해 놓은 내용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압축해 놓은 내용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8월 30일 것까지 압축이 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8월 30일 것까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는데 그냥 그대로 갖다 또 넣어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엉키고 9월 1일. 자, 8월 30일, 8월 4일, 5일, 9일.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반등 추세가 살아나도 이런 식으로 굉장한 수익 범위들이 잡혀요. 그러나서 이제 8월 중순부터 주춤거리고 정점 찍고 이제 그 조정을 받을 때 기준점. 세비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크게 변동이 확장이 돼 있었죠. 변동폭이. 근데 위로 이제 주로 나오다가 좀 미끄러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대처하면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 것 같은데 맞나요? 시황 이후에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었군요. 시황, 전체 시황. 오케이. 시장 상황에서도 어려워도 이겨내십시오. 그 수익 범위는 이렇게 방산해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라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활용하시는 방법은 개장 전에 이제 교육 그리고 매직 카톡방 그다음에 수익 확인 그러고 나서 이제 뭐 8월 31일 이후부터 이제 9월 1일 8월 31일 9월 1일 뺄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9월 1일부터 그래서 9월 달 거부터 봐야 되니까 오케이 8월 31일 9월 1일 그 다음에 9월 1일 야간 방송 또 9월 2일 아침 그리고 확인 또 9월 3일 야간에 9월 5일 날 들여다보세요 라고 그리고 9월 3일 토요일자 방송에 그리고 9월 4일 야간 방송 그리고 9월 5일 아침 방송 그리고 9월 5일자의 변동성 이 변동성에서 이제 상한가 종목군들까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어야 나노엔텍 같은 종목 이렇게 예쁜 국민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의미부여하기는 어렵고 이슈 하나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다. 화요일장 기준에서는 2천만 주는 터져야 돼. 최소 1,5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리고 2천만 주 정도 기준이 잡혀줘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예쁜 궁디님 수익 범위 기준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말씀드린 이제 뭐 태조 이방원 같은 내용들 꼭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갖고 올게요. 신문에서 이제 저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조 이방원. 근데 결과적으로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 기준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부분을 잘 대처할 것이다. 뭐 그런 기준이죠. 태조 이방원 그래서 8월 5일인데 우리는 그 이전부터 기준을 잡았었고 그리고 일단 2월 8월 26일에도 방송에서 저렇게 교육을 해드렸다. 그래서 뭐 29일 그리고 30일 그런 기준에 29일 30일 시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간이 다 되려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 잡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책적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항공우주청에 대한 신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그 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술 그 기술을 넘겨주려 하고 있는데
신청한 쪽에 이제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군데란 말이에요. 어느 쪽에 넘겨봤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넘겨받지 못한 쪽이 뭐 폭락이 나온다거나 넘겨받은 쪽 폭풍 나온다거나 그거는 좀 다소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뭐 누가 받겠다 이걸 뭐 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분명히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줄 때는 안 해주는 쪽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이제 육성책을 가져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뭐 어떤 제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 누적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어떤 뭐 기술 이전을 받든 안 받든 정책적인 육성 부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 대한 내용 중에 시중에 이제 시장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오픈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 기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협의를 한 그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씩 완화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마지막으로 완화시켜 놓은 것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해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파키스탄도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류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핵 개발하지 말고 감축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핵을 갖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지고 싶죠, 다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그 기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부분은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하게끔 미국이 이제 좀 뭐 규제 아닌 규제라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하여간에. 근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협의가 돼서 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쪽 다 항공 우주 산업 부분을 육성하겠다. 거기에 이제 내심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같은 기술입니다. 추진체 관련해서. 그게 이제 그 기술력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은 뭐 전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방산의 여러 분야에 또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무기들을 또 생산해낼 수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것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렇게 이제 뭐 어찌 보면 구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무기들을 선진 시장에서는 이제 그 수출을 규모를 좀 줄인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또 반사 이익 부분 그리고 자주 국방에 대한 이익 부분 이런 게 다 겹쳐진 거예요. 겹쳐지고 하나그룹주들은 지금 뭐 그룹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룹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냐, 차기 그 성장 동력을 어떤 걸로 놓고 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원래 하나 그룹은 모토 자체가 이제 방산이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당연히 하나 솔루션의 태양광 이 두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려 하고 있죠. 사실상 태양광의 지분 뭐 장남이 상당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추세 매매와 더불어서 이제 변동성 매매까지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가총액 4조 넘는 종목이 지난 7월 29일처럼 하루에 뭐 23%씩 오르는 날들이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추세 추이,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이 계속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위주로 좀 보자라는 내용을 가져가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시초가 대비 5에서 10%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조건은 기준 거래량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보. 그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는 최소 1,000억 이상, 최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기준 거래량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 and 양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는 뭐 3에서 5% 사이에 손실을 있게 됐을 때 기계적인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5%도 좀 너무 버겁죠. 사실은 그래 2, 3% 정도 그 정도의 기준이 옳습니다. 그리고 오버나잇은 50% 미만만 편입 물량의 절반 이하만 가지고 가실 수 있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오버나잇은 하지 않는 걸로 변동성 매매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이제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설정한 것이 그 전에 이제 2,000억까지 확장을 해놨었는데 전체 거래대금이 6조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9월 5일자 기준에 이제 6조까지 내려가고 종목당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7월 18일 그리고 8월 22일 날 1,000억이 넘는 종목이 13종목, 14종목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해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만 형성이 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하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해서 기준을 잡는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대로템이 8월 24일 날 1조가 터졌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1조가 터졌는데 그거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 1조가 터졌는데 그 1조라는 규모가 지난 8월 달에 거래대금 1조 넘긴 게 삼성전자가 두세 차례 될 거예요. 1조 넘긴 게 삼성전자가 두세 차례.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0분의 1도 안 돼요. 삼성전자 이제 360조, 현대로템 그 당시 기준에 뭐 3조가 좀, 안 되는 기준이었나요? 그래서 17,700원까지 밀렸어요. 현대로템이. 1억 700만 주짜리입니다. 1억 900만 주? 1억 900만 주. 그래서 1억 900만 주짜리 이제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이 3조 수준, 뭐 3조 이하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17,7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뭐 2조 원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1조씩 터졌단 말이에요. 8월 24일 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최상위 거래대금 기준점하고 또 뭐 전체 거래대금 기준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당시 기준에 한 7만 원대 중후반 했어요. 7만 원대 중후반 8월 30일 야간이면 그 7만 원대 중후반 종목의 거래량 200만 주면 최근 거래량의 70%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월 30일, 31일, 뭐 8월 3일 카톡방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29일 날 하나 7월 29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 움직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못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 10% 움직였고, 야, 이게 어떻게 계속 가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폭발적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연동이 돼서 나온 거죠. 그 이제 여러분들께 200만 주 설정해 드리고 이렇게
마감 때 200만 주가 아닌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10%, 20%, 30% 거래대금 실리고 양봉이면 된다. 근데 11시 39분이에요. 그럼 얼마? 35%에서 40%. 12시까지 40% 실리면 된다 했거든요. 그럼 35%라고 잡으면 200만 주 35%, 70만 주. 그리고 양봉. 제한적인 꼬리의 양봉.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5만 주에 577억 원이 터집니다. 577억 원. 그럼 우리가 설정한 기준 거래대금 마감 때까지 1,000억 이상만 형성돼도 좋겠다 라는 거래대금을 넘기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입의 기준점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주리 달리자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78,300원에 비중 유지 신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입니다. 8월 31일 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이 5.8이에요. 적지 않죠? 응? 그 전날의 종가가 어떻게 돼요? 그 전날의 종가가 76,900원. 그죠? 76,900원. 77,000원 수준에서 9월 5일 날, 응? 그러니까 8월 30일 날 편입했으면 9월 1일, 2일, 9월 5일, 3거래일 동안에 얼마? 85,000원대 중반, 10% 수준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시가총액 4조를 넘긴 종목에서, 응?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전화가 와서 나 VVIP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내를 해줘라 그러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지금 VVIP 전화를 제가 이제 받습니다라고 설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죠? 전화를 그리고 이제 제가 받으면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접니다 안 해도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가끔씩 받아요. 저희 담당하는 분이 못 받으실 경우에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24시간 전화가 다 오픈돼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게 2,500포인트 넘길 때 이벤트여서 지금은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부분을 10%를 할인을 해드려요. 근데 자산 규모를 여쭤봤더니 3억 정도 좀 넘으신다 그러더라고요. 3억이 넘으신다. 3억이 이제 넘으시는데 손실폭이 한 40%씩 되시나 봐요. 근데 종목을 AS를 받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종목명을 노출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들어봐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에? 불법입니다. 개별적인 종목 상담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대형주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하루에 23%씩의 흐름이 나와요. 현대로템에서도 시가총액이 3조 6천억까지 올라왔었죠. 현대로템의 흐름에서도 하루에 거래대금 1조가 터지면서 하루 거래대금 1조가 터지면서 19%, 20%에 가까운. 근데 거래대금 1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거래대금 뭐가 중요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시면 거래대금의 최상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종목 최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근데 그게 1,700억, 2,000억이 안 됩니다. 2,000억이 안 돼요. 그럼 방 안에서 회원분들이 메이저들 요즘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하면서 5위 안에 들어오려면 회원 수가 1,000명씩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저가 상품 막 남발해가지고, 그리고 전문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죠. 1,000명이서 진짜 1,000만 원씩 들어가 버리면 그게 100억이에요. 1,000만 원씩 1,000명에서 돈 냈는데 과금하신 분들이 자산이 소액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과금하실 정도면은 이제 돈 여유가 있잖아요. 또 자산 규모가 좀 더 이제 크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자산 규모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니까 돈 내고 가입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자산 규모가 큰지 작은지도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종목은 소형주, 에코플라스틱 대박 내셨죠? 야,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노엔텍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쁜 공디님 혼자 이제 그 변동성 매매 하셔서 수익을 내신 거고, 라이브 방송 채팅방, VVIP방에 올리셔서 몇몇 분들이 일부 뭐 따라 하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에코플라스틱인가 그 종목이 장중에 26%씩 올라왔다고 그거를 와, 대박 나셨죠? 뭐,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들. 그거 시가총액이 1,000억에 1,000억. 응? 20몇 프로 올라와서 한 100억, 200억. 그러면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똑같은 방에 있으면서 물량바지로 전락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종목으로 꽉 차 있게 되고 손실이 10%, 20% 넘어가면 손절도 못하고 40%면 이제 포기하고 갖고 있는다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께 말씀드린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루에 23%씩 올라오는 날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무작정 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0% 올라갈 거야. 또 뭐 70% 올라갈 거야.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인 만큼 여차하면 차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그들이 메이저가 지금 한 뭐 7%대로 매집률이 좀 줄었어요. 한 8% 수준 될 겁니다. 오늘까지 하면. 근데 이제 8% 5천만 주짜리거든요. 4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한 8% 정도 매집을 했다고 쳤을 때 매집 단가가 그렇게까지 낮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또 높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손바뀜이 계속 나와서 움직임을 주고 평균 단가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거래대금도 계속 터지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 지금이라도 우리도 차익 실현하거나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돼요. 응? 그러고 나서 재차 다른 종목, 업종군 또 다른 섹터를 찾아서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에서 아니, 한동안은 그 손가락질하던 또 일동제약이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수익 범위를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아니면 발로 빼고 나와야 되고 또 한동안은 박셀바이오가 초단기간에 128% 수익이 났죠. 근데 아니다 싶으면 뭐 그냥 윤 정도는 그냥 빼고 나가잖아요. 그런 데서 주력을 채워놓고 그런 데서 수익을 잡아내서 전체 계좌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종목을 못 잘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우리는 박셀바이오하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누구는 지금도 또 손실인 거야. 그게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종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폭등 랠리 나온 다음에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미련을 못 버려요. 거기에다가 극소형주 갖고 있어.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과금해서 종목 좀 주세요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이 방송에서 무슨 현대차 얘기하다가 채팅방 들어오고 문자 받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희한한 종목분들 뭐 거래 시가총액 800억 1000억짜리.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변동성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새벽형 오늘 많이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수천억씩 달하고 거래대금이 계속 형성이 되고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쪽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쪽의 매매보다도 다들 힘들어서 지금 방송 보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불기둥 마스터는 이제 윤정도 연구원이고 수석 연구원이고 운영 자산이 일정 범위가 형성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해서 VIP 방으로 오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대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왜 들어가는지 이거 왜 들어가요? 방송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수출 잘하고 뭐 방산 주고 뭐 그거 이외에 뭐 경영권 승계 작업 얘기 좀 할 거고 그거 이외에 또 뭐 있어요? 항공 우주 분야의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 조금 할 거고 거기에 더 깊이 있게 이제 항공 우주청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장거리 미사일이나 매집의 규모나
또 얘가 움직이려면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 없죠. 그냥 뭐 좋다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 주구장창 뭐 100만 원까지 갈까?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펀드멘탈 상으로 저평가 아니다. 저평가가 아니라고 안 쳐다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셀바이오, 일동제약 그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의 기준에 방산주나 2차전지 매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그 종목군들은 또 좋다라는 거야. 성장성이 돋보인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성장성이 없나? 2차전지도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방산주도 프리미엄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고지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왜? 정점을 찍었을 때는 얘 사실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지금 8% 매수했던 쪽도 언제 어느 때 차익 실현으로 두들겨 팰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에 태조 이방원입니다. 방산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우연찮게 주가도 올라가면은 야 우리 선생님 대박이야. 안 된다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8월 31일 날 이렇게 260만 주까지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 다시 7, 80%의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200만 주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5일부터 또다시 보는 거예요. 9월 5일부터 또다시 가나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죠. 현대로템은 전량 차익 실현을 일단 했고 방산주 3개 중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9,700만 주짜리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전략 기준 또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게감을 한국항공우주를 좀 더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항공우주는요. 일단은 둘 다 뭐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누적 수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월등해. 얘는 8%, 걔는 15%.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가락 안에 꼽는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4번이나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불기둥 마스터님이 시간별로 올려드렸어. 왜 올려드렸어? 차익 실현하라고? 아니지. 편입하라고 올려드린 거 아니야, 다. 오버슈팅이 아니니까. 오늘 기준에. 그럼 우리는요, 문자 사인이 지속적으로 나갔겠지. 응? 문자 사인이 지속적으로 나갔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마 문자 사인 여기다 넣어주신 것 같은데 유료의 기준에서는 현대로템 하루에 몇 번? 10번씩 문자 나왔다 그랬죠. 24일날. 1조 터진 날. 무조건 잡아야 될 날들은 그렇게 뭐 때려서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5,500원. 지금 얼마요? 85,000원. 85,000원대까지 올랐어. 그럼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30% 이상 수익이 난 거야.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달 됐다고 칩시다. 한 달 됐는데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한 달이 됐는데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30% 이상 수익이 났어. 부럽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와, 또 주린이 달리자님이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어떻게 알고 또 콜드브루 스타벅스 다 떨어진지 어떻게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오늘 야간 방송 그 무방 원고하고 PDF 파일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조금 전에 그 원고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저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두시고.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봐야 되고 뒷부분에 또 종목 현대차도 있는데 제대로 된 그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또 올려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실적이 이제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또 다시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1회차 부분의 PDF 파일도 작성을 할게요. 아까 시황 부분만 PDF 파일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쪽에서 해도 되려나? 이왕이면은 야간 거에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야간 걸로 PDF 파일을 또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동영상 부분도 같이 내보내 드릴게요. 올려 드릴게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문자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올려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동영상 올려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마시고 나서 방송 화이팅 하세요. 내일 꼭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올려드리고 동영상 부분 올려드릴 텐데, 동영상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동영상 이렇게 맨 윗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9월 3일께 이제 공고시에 토요일 날 공고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1분 42초 굉장히 짧죠. 짧다 보니까 이렇게 뒷부분에 이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께서. 그래서 이 동영상 부분 8월 30일 일자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2시 57분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1시간 8분을 놓고 해드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8월 31일 날. 그러고 나서 신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얼마나 지금 뭐 행복합니까? 좀 올려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앞으로의 수익 범위.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가입 문의하신, 오늘도 이제 전화하셔서 가입 문의하신 이제 연사 좀 지긋하세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봐 걱정을 했더니, 아니, 알아들으세요. 당연히 뭐 알아들으시겠죠. 전 단어가 좀 어려워서 모르실 줄 알았더니.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수익 범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아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처분을 못해요. 너무 손실이 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신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에 남아 계시는 의미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면 어디서 수익을 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기준에 동영상 전략 보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편입 못하시는 갈등, 그 부분을 전문가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 강력하게 매수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그 종목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정리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야죠. 그냥 뭐 정리하세요. 이거 안 좋아요. 내 종목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윤종도 종목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편입해야 될 종목은 왜 편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을 팔아야 된다면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드리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드려야 그게 옳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 1회 스페셜 방송 기준에 PDF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 파일 받으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차 부분도 중요한 내용 부분만 좀 포함을 해서 좀 드려야 돼요.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이 동영상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새벽까지라도 꼭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월 5일 날도 4.3% 장중 기준의 5%대 그러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속한 그런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상승 형태 확인형이라든가 이런 캔들에 대한 교육, 또 매직 시그널에 대한 매수 사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주봉 기준에서의 그 또 매집에 대한 교육 뭐 쭉 다 해드렸어요. 일본 기준에서도 뭐 이렇게. 이거를 잠시만요. 7월 29일부터로 설정해서 올려드렸구나. 7월 저 바닥에서 안 해드리고 요 변동성이 확장되는 날부터 해서 방송에서 기준이 잡혔습니다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주봉에 대한 기준인데 매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매집에 대한 내용. 390만 주면요 5천만 주짜리라 그래서요. 5천만 주짜리라서 390만 주면 거의 5%의 매집이 돼 있는 거죠. 거의 5%. 적지 않죠? 대단한 겁니다. 5%의 매집이 돼 있고, 그 5%의 이제 매집 그 기준처럼 매집 평균 단가 설정 범위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도수 자료인데 2008년도에 이미 5% 이상 매집이 되면 20, 30% 혹은 30에서 50%의 등락이 나와야만 그들의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수익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집 평균 단가가 지금 또 올라왔어요. 59,500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8월 8일 날 10% 오른 날이거든요. 10% 올라왔어도 이게 6만 원대 기준입니다. 6만 5천 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6만 5천 원대 기준이 되는데, 그 6만 5천 원대 기준의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인데 7만 5천 원, 8만 원 말씀드릴 때, 야, 이거 7월 29일 날 23% 오르고 8월 8일 날 10% 오르는 종목을 그렇게 해서 6만 원대 중반인데 8만 원을 목표 주가? 이거 너무하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5%가 아니라 지금 8%죠. 5천만 주니까 5천만 주짜리에 400만 주니까 5%가 아니라 8%. 5천만 주짜리예요. 그래서 58에 40, 8% 가까이. 그래서 30에서 50%의 매집 목표 주가입니다. 8만 원 얘기할 때 다들 고개를 갸웃갸웃 하셨고, 8월 26일 같은 경우가 이제 7만 8천 원대였잖아요. 그 7만 8천 원대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8만 6천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됩니다. 매집에 대한. 그 다음이 8월 31일 날 좀 전에 이제 보신 그 기준에 8만 8천 원까지 상향이 된 거예요. 5만 8,600원에. 지금 그런데 얼마예요? 5만 9,500원이죠. 목표 주가가 조금씩 더 상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월봉의 기준, 월봉에서의 이런 캔들의 기준. 요 캔들 부분은 지금 아침 방송에서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아침 방송 개장 전에도.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월봉, 그 다음에 일주 월봉. 8월 8일, 8월 26일, 8월 29일, 그리고 9월 2일, 그리고 현재 기준. 상승장 확인력 뜨고 나서의 저 추세적인 강화의 흐름.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런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의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교육받고. 교육받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함께 움직이셔서 이런 수익 범위 다 가지고 가셔야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뭐 8월 26일까지 계속 매수 사인을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좋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뺄까요? 빼고 자 29일날 개장 전 상한가 종목 이게 27일날 토요일자 방송이고요. 그러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게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8월 17일, 18일 날 그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큰일 났다 보조금 없어서 그 얘기할 때에도 윤 정도는 계속 매수의 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27일 또 뭐 29일 그 다음에 29일 개장 전 월요일입니다. 다. 주말 야간 개장 전 이렇게 올려드리고 뭐 8월 30일에도 또 방송에서 이렇게 야간 방송, 개장 전 방송, 아침 방송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또 들여다보셔야 된다라고 하루도 안 걸르죠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걸르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요 부분의 요 기준이 요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해 6개월 전부터. 매출도 그렇지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개선폭이 엄청납니다. 지금 판매 대수는 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9월 1일 날 판매 대수 부분이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가 따가우실 정도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1분기 실적에 대해서 17%씩 증가했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근데 극대홍주는요.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5%만 증가해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에 덜 나오면. 그러니까 극대홍주는 굉장히 많은 그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내놓죠. 실적 전망치를. 그걸 이제 합산한 게 컨센서스인데 많은 곳에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종목은 20% 이상 그 전망치 대비해서 벗어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어닝 쇼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쪽에서 언제쯤 원고가 오냐고 이야기가 있다는데 잠시만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원고를.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기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여기까지. 이걸 뒷부분을 다 보통 앞부분을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다 못 보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50 이렇게 일찍 주면은 버릇되는데 11시 방송인데 지금 1시간 전 오케이 보통 굉장히 느껴져요. 방송 원고를 늦게까지 막 쓰다 보니까 잠시만요. 주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 부분에 이 보통 일반적인 종목